활기찬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살짝 봤는데 뭐 난리가 아니네. 쉬는 시간에는 살짝 봤어요. 361쪽에 자 3절의 대부금 상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뭐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원리금 상환 방식에 따른 분류를 해서 여러분 그 제목 보죠. 원금 균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원리금 균등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증식이 있죠.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부분 원리금이나 이자 매월이나 계단식이나 뭐 등등등이 있는데 기타는 뭐 그닥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366쪽에 금리 조정 방식에 따른 저당대부에서 고정이자하고 변동이자 아까 설명했죠, 그죠? 이미 그래서 순서만 좀 다르지 이미 설명해 버렸다.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시면 가격 조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지분 참여 뭐 매가 할인, 뭐 무이자 등등등 뭐 별로 게 다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게 있는데 이제 그게 다 시험에서 의미가 있느냐? 뭐 별로 없고요. 이제 시험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 그러면 과거 고정이자 당시부터 무척 즐겨 많이 썼던 방법인데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연습이 돼야 되는지 오늘은 그 모습은 좀 보여드릴게요. 예컨대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아까 했는데 우리가 이제 대출 기간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자 10% 기간 10년이다라고 가정하자. 그래서 이 10년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갚을 것이냐라는 걸 알아보자 이건데 이걸 이제 상환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금 균등,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세 번째가 체증식, 점증식 이렇게요. 그래서 원금 균등 상환 방법하고 원리금 그렇죠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이죠. 다른 말로는 이제 점증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럴 때 세 가지 다 우리가 은행에 내는 거는 원금만 내지는 않겠죠.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 합계액을 냅니다.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 합계액을 내지요. 원금하고 이자를 합해서 원리금 합계액을 은행에 내는 건데, 자 용어 먼저 보죠. 원금 균등은 말 그대로 얘가 균등한 거죠. 원리금 균등은 원금하고 리자를 더한 얘가 균등한 거죠. 체증식은 별 이야기 없으면은 은행에 내는 돈, 원리금 합계액이 점점 감소요, 증가요? 증가 뭐 그러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A하고 나머지를 비교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원리금 균등은 어떻게 된단 말이냐? 매기간 저당 지불액은 빌린 돈, 저당 대부액에다가 뭘 곱한다고요? 저당? 그럼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가죠. 자, 투자 이론에서는 빌린다 그러면은 저당 상수를 쓴다 그랬고, 빌린 게 아니고 미래 목돈 그러면 뭐라 그랬죠? 감채기금을 그랬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자, 빌렸을 때에도 어떨 때예요? 아무 때나예요? 원리금 균등일 때예요. 그렇죠. 이제 조금 더 정확해졌어요. 이제 그렇게 가야 되겠어요. 그럴 때, 그럼 해마다 얼마를 갚아야 된단 말이냐? 160. 이 160 안에는 원금만 있다고요? 원금과 이자까지 있다고요? 원금과 이자, 그렇죠. 항상 계산은 뭐가 먼저라 그랬죠? 이자. 이자는, 자, 빌린 돈 1,000에다가 이자 10% 하면 되니까 뭐 쉽다. 100. 은행에 이걸 갖다 줬는데 이 중에 100이 이자라면 나머지 60은 원금일 것이고, 그러면 1000에서 60을 까고 남은 나머지가 잔액인데 940이겠죠. 940의 10%가 이자겠죠. 그래서 이자는 94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자 뺀 나머지 66이 원금을 갚은 것이고, 또 빼버리면 66 빼면 874 정도가 되고, 세 번째는 요거 이자죠. 그래서 87 근처. 그럼 여기서 이제 87 빼버린 나머지가 뭐냐? 73이고, 요걸 빼버리면 대략 800 정도가 되더라. 이런 걸 못 갚은 돈이니까 뭐라 그러죠? 투자 이론에서 상환 저당 잔금이다. 영어 정확히 해야 돼요. 영어 자체를 모르면 안 되고, 뭐라 그런다고? 상환 저당 잔금이다. 아니면 저당 잔금이다. 이렇게라도 부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죠. 영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수 있어야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은 요거는 쉽죠. 이번 그 28회 때에도 이제 원금 균등 관련해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뭐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뭐 별거 아니죠. 뭐 9회차, 13회차 그러니까 굉장히 보이지만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예. 조금 공부하면 금방 됩니다, 여러분. 요거 1000을 10년간 나누면 되죠. 그래서 해마다 얼마 갚으면 되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이제 원금은 10번 갚으면 다 되는 거고, 여기도 정말 중요한 건 이자인데, 이자는 1000에 10%니까 얼마냐? 100. 그래서 은행에 얼마를 내야 되느냐? 200.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0을 갚았으니까 잔액이 900이겠죠? 두 번째는 900이 10% 90이죠. 그래서 은행에 얼마를 내야 되느냐? 190. 네, 그러면 두 번 갚았으니까 잔액이 얼마죠? 800. 세 번째는 800이 10%죠. 그래서 80. 그래서 180. 자, 9번 갚았다. 그러면 이제 잔액이 얼마 남았을까요? 100. 그렇죠. 그래서 100의 10%, 이자가 10이니까 110 갚으면은 싹 다 갚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말한다. 자, 체증식은 얘랑 비교했을 때 처음에는 작아야죠. 그래야 뭐 나중에 점점 증가했을 때 10년간 동일한 금액 1000을 갚겠죠. 만일 처음에도 많은데 180이야. 나중에 계속 체증하면은 1000만 갚겠어요? 1000보다 많이 갚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아야 돼요. 그 다음에 체증해야 되니까 점점 증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80, 100, 120에서 예를 들어 300까지 증가한다고 치자. 그럴 때 이것도 계산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이자. 그래서 이자는 1000에 10%이니까 얼마가 되느냐? 100.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은행에 얼마를 갖다 낸 거예요? 이자도 안 되는 돈을 갖다 낸 거죠. 그럼 나머지 20은 은행이 에이 뭐 얼마 안 되니까 그냥 없는 걸로 하자고요. 그런다고요. 내년에 달라 그런다고요. 그럼 내년에 1020 갚으라 그래요. 1000만 원에다가 20. 요거 안 갚은 거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1020의 10%가 이자가 102만 원이고 또 100만 원밖에 안 줬으니까 또 못 갚은 게 2만 원 있네. 그 다음에는 1022만 원 갚으라 그래요. 그 다음에는 1022의 10%니까 102만 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02만 원 뺀 나머지가 18개니까 18개 갚으면 이제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좋아하시는 민법 천사가 되겠어요. 민법 천사 카페에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저는 이제 옛날에 2000년대 초에 국내에서 우리가 세 번째로 컸을 거예요. 아마 부동산 쪽. 그 당시에 35,000명이었으니까 강남 강의할 때 공단합이라고 6명이서 같이 했는데 어떤 놈이 그거를 가져가 버렸어. 관리하던 놈이 주인장을 바꿔가지고 팔아먹어 버렸어. 2,500인가 받았다 그러더만. 지금이면 2억 더 받는데 아마 지금 계속 키웠으면 그게 한 30만 10만 원 넘었을 거예요 아마. 부동산 전반을 다 했으니까. 강남에서 강의하던 선생님 6명이 했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 선생님들이 친해요. 근데 그 이후로 열받아가지고 이제 카페 안 해. 카페 뭐 에이씨 안 해 나는. 그래서 저는 뭐 일체 무슨 뭐 카페에다 자료 올립니다. 그런 이야기 일체 안 합니다. 그냥 줘버려. 귀찮아. 내가 귀찮아요. 자료 그냥 드릴게요. 그러고 줘버려. 카페에 사람 모으려고 이제 이렇게 한 문제씩 올리는 건데 저는 잘 안 합니다. 제가 부지런하지 못해서. 부지런한 분들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1004에 10% 그러면 이자가 얼마가 될까? 이제 카페 이제 그만 잊어버리고 이제.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1004에 10%가 얼마가 될까? 100. 그래서 100 빼면은 50이니까 50 갚는 거죠. 이제 그렇게 쭉 갚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잘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원리금 합계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금. 이자는 너무나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잔액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총상환액. 이제 이런 거를 비교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해 볼게요. 토대. 오늘은 뭐 외우시라는 이야기까지는 안 할 테니까 뭐 들어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 세 가지를 비교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일단 원금 한번 먼저 생각하자고요. 자, 초기 그러면 항상 우리가 1년 기준으로 한다 그랬고 제가 초기. 초기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1에 3년까지일 텐데 중기가 다음 4년, 그다음에 말기가 다음 3년 그럴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시험에서 초기 그러면 무조건 1부터 3년이라고요. 그냥 첫 해라고요. 첫 해. 그래야 우리가 문제 풀기 쉬우니까 무조건 1년이에요. 후기 그러면은 무조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약속을 하고 설명할게요. 초기 기준으로 보면은 A는 원금이 100을 갚았죠? A는 60이고 A는 원금 갚았어요. 거꾸로 늘었어요. 그런 걸 이제 거꾸로 갚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상환이라 그래요. V의 상환이다. 이거 시험에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왜 파란색으로 썼는지 모르겠네요. 안 중요하다고요? 중요하다고요?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상환. 그래서 이거는 주로 초기 소득이 낮은 젊은 층, 젊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거예요, 작년보다. 왜냐하면 30대 초반이다.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집을 살라고 2억 빌렸다 치자. 2억. 그런데 이렇게 몽땅 내라라면 힘드니까 처음에는 작게 내게 하자. 그런데 젊은 층이 10년, 20년 뒤에는 소득이 늘 거니까 나중에는 적게요, 많이요? 많이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방금 보셨지만 초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원금 균등은 100만 원이죠. 원리금 균등은 얼마였어요? 60. 최저식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0.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숫자만 이야기해요. 숫자.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숫자만 이야기할 거니까 비교를 숫자를 할 거예요. 160이니까 100이 크죠? 이렇게 비교할 거예요. 둘을 비교할 때는. 그러니까 연습이 안 돼야 되겠어요? 돼야 되겠어요? 돼야죠. 이거는 뭐 무조건 나온다고 보니까 이런 건 연습해야죠. 그 다음에 원리금 합계액이다 그러면은 제일 큰 게 누구냐 그러면 원금 균등이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죠. 그 다음에 최정식이죠. 요거는 얼마냐? 200. 100 더해서 200. 얘는 160 가지고 쪼갰고 얘는 80 가지고 쪼갰고. 그래서 비교할 수 있어요. 저당 잔액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반대입니다. 이거는 최정식이 제일 크죠. 그렇죠.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이고 그 다음에 원금 균등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아까 이거는 1020이었죠. 요거는 60 빼고 940. 얘는 100 빼고 900. 비교가 돼야 된다 했어요. 자, 총상환액이다. 요거는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상당히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자, 원금이 빠르게 상환될수록 위험이 클까요? 은행 입장에서는 위험이 적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중간이고요. 얘는 위험이 낮아요. 왜냐? 원금 회수가 빠르니까. 얘는 원금 회수가 안 되니까 위험이 낮다고요? 높다고요? 높다. 그럼 셋 중에 이자가 제일 싼 건 누구냐? 원금 균등. 그렇죠? 이자가 제일 비싼 건 최정식 그러겠죠. 그래서 결국 이거는 이자가 제일 비싼 최정식이 총 상환액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상환액이라는 건 10년간 내는 전체 상환액 그 이야기인데 원금은 누구나 다 1000을 내는 겁니다. 어떤 방식이나 원금은 1000보다 더 빌린 것보다 더 낸다고요? 1000을 낸다고요? 1000. 그런데 이자가 비쌀수록 이자 금액을 많이 부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상환액은 누가 세다고요? 최정식이다. 그래서 왜 얘가 높은데요? 그러면 이자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자, 뭐 기본서는 저번에 확인했으니까 자, 문제집 보죠. 문제집. 자, 요약집 보죠. 요약집을 보시면 자, 요약집은 129쪽이에요. 자, 저당 상환 방법으로서 원금 균등이죠. 그래서 대출경동은 매기상들 원금 균등하다. 자, 당연히 그 시험에 나왔고요. 이자는 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호기로 갈수록 감소한다. 따라서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은 200, 190, 180 점점 증가요, 감소요? 감소랬죠. 그래서 이제 계산은 뭐 박스와 같이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원리금 균등이죠. 네,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상환되는 저당 지불액이 균등하다.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요. 쉬운 거지만 초기에는 원금 상환보다 이자가 많고 후기로 올수록 원금 상환이 많아진다. 물론 기출. 3번은 대출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가장 보편화된 방식이다. 이것도 기출. 그 다음에 4번 원금 균등 상환에 비해 초기에 원리금의 지불액이 작다. 이것도 기출. 그래서 싹 다 기출된 것만으로 썼어요.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의 지불액이 작다 그랬으니까 뭐가 작다는 이야기입니까? 원금이에요? 이자예요? 합계액이에요? 합계액이죠? 합계액.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원리금의 지불이 작다. 원리금이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또는 상환금액이 작다, 크다 이렇게도 기출된 적이 있는데 상환금액이 뭐예요? 상환금액. 나중에 문제 풀 때 많이 강조할 텐데 상환금액이 원금이에요? 합계액이에요?
합계액이죠. 상환금액 그럼 합계액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용어 바꿨으면 그걸 잘못 풀더라.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다 그 이야기죠. 다음에 자, 가로 3번의 최정식입니다. 초기에 상환액이 적고 기간이 지날수록 상환액이 증가하는 상환 방식, 물론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이번에 초기에 저당률이 낮은 순이고 저당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므로 점증식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미래 소득 증가에 높은 차입자, 즉 젊은 층에게 유리한 방식이죠. 이거 시험에 나왔죠. 다음에 4번에 소득 증가율이 상환 금액의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불리하고,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차입자에게는 불리하다. 채무 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이제 저번보다 훨씬 정확하게 설명할게요. 저번 1, 2월 과정에서는 사실은 약간 좀 뭉뚱그려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그런데 이제는 뭐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죠. 소득이 안 는다라는 거는 뭐 아주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거 설계 자체가 어떻게 됐어요? 뒤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소득이 감소할 거라는 가정이에요? 증가할 거라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소득이 일정해. 30대, 40대, 50대. 그런데 내야 될 돈이 증가하면 나중에는 낼 수 있겠어요? 못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고 불리하고, 그 다음에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왜 길면 불리하고 짧아야 좋냐 이야기인데, 여러분 길면은 이 사람은 이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이자 비용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과다하다 보니까 주택 보유 예정 기간이 긴 것보다는 짧은 게 좋다. 그래서 1, 2월 달은 이렇게 설명했죠. 예컨대 1억짜리 집을 투자하자. 그런데 빌릴 수만 있으면 다 빌려보자. 집은 빵. 은행에서 대출 1억.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이렇다 치자. 그러면 내 돈 가지고 샀어요? 은행 돈 가지고 샀어요? 은행 돈. 그럼 많이 빌렸으면은 초기에 원리금을 은행에 많이 내라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니까 많이요, 적게요? 적게.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팔았더니 이놈이 재건축이어가지고 2억으로 더블 뛰었다. 그럼 은행 1억 줘버리고 1억 가져가면 되죠. 내가 투자한 거 제로에서 이렇게 벌었으면 덜 번 거예요? 많이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단기 투자할 때나 쓰는 방식이다. 단기.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다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방식이다. 한국주택공사는 일부 쓰긴 써요. 보험자리론 같은 경우는 40세가 안 되는 사람들은 최정식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최정식을 잘 안 해줘요. 다른 쪽으로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 다음에 5번에 그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죠. 초기에 부의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6번 그거 보세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는데 지금 다 시험에 나온 거네. 그 2번 빼고. 초기에는 차입자 상환부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까 상환부담이 원금이요 뭐 합계액이요? 그런 걸 잘 모르라니까. 그런 걸. 그럼 왜 못 푸나 봤더니 그걸 몰라. 그래서 내가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아니 왜 그걸 모르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리금 합계액 그러면 잘 아시는데 상환부담 그러면 모르더라니까요. 원금 균등이나 원리금 균등보다는 당연히 적다. 왜냐? 원금 균등은 200, 원리금 균등은 160, 얘는 80이니까 크다고요, 적다고요? 적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뒤에 가시면 심화학습에 요거 그대로 지금 제가 그려놨죠. 표에다. 단 그거는 여러분 훨씬 정확하죠, 계산이. 그러니까 이제 계산기로 한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꼭 해보셔야 되고요. 거기 원금 균등 속에 이렇게 써진 게 이자가 싸다는 이야기죠? 중, 고. 그 다음에 이번에 저당 상환 방법이 비교해서 초기 기준 해가지고 여기 있네, 여기요. 원금, 그 다음에 원리금, 그 다음에 대출 잔액, 저당 잔액, 그 다음에 총상환액. 다 써져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게 왜 지금 중요하냐 하면 보세요. 자, 원금만 비교해 볼게요. 몇 번 비교할 수 있는지. 자, 일단 한 번 비교 가능하네. A랑 둘이. 그 다음에 A랑 두 번 비교 가능하네요. 그 다음에 A랑 세 번 비교 가능하네. 원금만. 그러면 요거 다 지금 각 세 번에서 12번 비교 가능하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누가 크냐 비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요거하고 얘하고. 그래서 그다음에 초기만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겠어요? 후기도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12가지예요? 24가지예요? 어떻게 배우려고요? 그러니까 얘를 잘 이해해야 된다. 얘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요걸 잘 연습하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거니까요. 또 그래야 그래프도 알아요. 그래프. 나중에 이제 공부가 많이 되면 그래프도 할 거예요.
다음 과정에서는 무조건 하죠. 뭐 나중에나 마나. 그다음에 이제 3번에 상환 비율과 잔금 비율인데 그거는 투자 이론에서 이미 했죠, 그죠? 상환 비율, 잔금 비율은 1에서 뭘 뺀 거랑 같다고요? 상환 비율을 뺀 거랑 같다. 그럼 밑에 공식은 연금의 현가 장기간분의 연금의 현가 잔여기간이다. 기억나시죠? 앞에 있는 거 원리금, 매기 원리금은 약분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하나 더 써놓은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기타의 상환 방법인데 뭐 사실 그 시험에서는 거의 의미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뭐 기본서가 됐건 뭐가 됐건 간단하게 보죠. 네. 자, 다 하진 않을 거고요. 몇 개만 할 겁니다. 자, 계단식하고 이자 매우라고 이제 부분 원리금 세 가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자, 계단식 상환 방법이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컨대 여러분 그 원리금 균등이라는 거는 원리금 합계액이 매기간 160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일정. 그래서 이제 10년 갚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원금 균등은 200에서 점점 줄어들고 체증식은 감소해요, 증가해요? 증가. 이렇게. 그런데 계단식은 예컨대 대출 기간이 20년이다. 그런데 5년 단위로 잘라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한 50만 원 내다가 그 다음부터 5년간은 한 80만 원 내다가 그 다음부터 5년간은 150만 원 내다가 그 다음부터 5년간은 200만 원 내다가 이와 같이 어쨌든 계단처럼 점점 감소요 증가요? 증가. 그래서 이거는 체증식하고 5년은 원리금이 균등하잖아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을 합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줄이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자 매우 상환 방법이다 그래서 매기 이자만 지불하는 거랬는데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야,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뭐 이런 거 빌려보셨나요? 뭐 20년 기간을 빌릴 때 3년 거치 이런 거 봤어요? 거치? 거지요, 거치요? 거치. 이 거지 그러면 안 되죠. 거치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안 내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내는 게 아니고 이자만 내는 거예요, 이자. 그리고 그 이후부터 20년간은 원리금 균등으로 보통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자 매월 상환 방식이다라고 한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대부분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보통 3년 만기 대출로 빌려줘요. 3년. 아니, 저당 대부분은 장기래매. 그런데 장기라고요, 3년 빌려준다고요. 그것도 거치 방식으로 빌려줘요.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왜냐하면 원금까지 갚으라면은 매달 많이 내야 되니까 돈을 안 빌려, 사람들이.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요. 조금 내게 이자만 갚게 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3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냐면, 거치에 무조건. 3년이 지난 다음에 대출 조건을 바꿔요. 그러면서 이제 예컨대 1억이다 그러면은 한 500 갚으세요. 그런 다음에 기간 연장을 해줘요. 기간 연장하면서는 원리금 균등으로 보통 갑니다. 이해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이 실제로는 장기로 안 가, 우리나라는 은행들이. 왜냐하면 위험 관리에 자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입자가 계속 갚는다라는 거를 본인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길게 빌려준다고 짧게요. 짧게 담보 다 설정해 놓고 나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그 거지 방식이에요, 그거. 이자 매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그랬는데 대출금의 일부는 매기 이자만 지불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매기 원리금 상환하는 방식이다 그랬고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은 적지만 만기에는 많은 금액을 일시불로 상환한다. 풍선 저당이라고도 한다 그랬는데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분 원리금이 이건데 제가 이제 1억 빌렸거든요. 그랬더니 은행에서 그래요. 주영남 씨, 예,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좀 힘드시죠? 그래서 아우 힘들죠. 뭐 10년간 갚을 생각하니까 미치겠습니다. 이거 20년 대출할 걸 너무 짧게 했나 봐요. 뭐 그러면서 엄살을 떨었더니 그러니까요. 다 갚지 마시고 5천만 갚으세요. 5천이요? 그러면 5천만 갚으면 1억 갚을 때보다 매기 불이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그래서 와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 이제 10년 갚았어요. 갚았더니 다 갚은 건가요? 그랬더니 잠깐만 안 갚은 건 내야지. 그러더니 옛날에 안 갚은 거 5천에다가 이자까지 다 합해가지고 한 번에 내라 그러더라. 이제 나머지는 만기 상환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데 나중에는 작아졌다고요?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이제 풍선 같다, 풍선 저당. 이해하신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이야기한다. 뭐 이제 참 시간만 많으면은 참 재밌게 많이 할 텐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실 거냐 하면은요.
시간이 좀 짧긴 한데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은 뭐 큰 의미는 없고 기본서 기준으로는 373쪽 갈게요. 373쪽. 예. 요약집이 있는 정도면 뭐 충분해요. 기타는. 373쪽 보시면은 제2장에 저당 시장하고 이제 부동산 증권이다 뭐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유동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당인데 여러분 그 부동산 저당 대출 제도도 이제 중요해서 별 3개 우리가 했던 거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의만 보실 거예요. 저당 대출 제도란 금전대차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관계에 있어서 그 이야기죠. 차주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빌리는 놈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차주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담보를 설정하고 채권자가 담보를 상의 채권을 채무 불이행 시행삼으로써 돈 안 갚으면 경매로 넘김으로써 그런 이야기죠. 자기 채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민법에서 공부하시는 저당권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저당의 종류인데 거기 재래적 저당하고 정부지원 저당은 뭐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오죠. 그래서 용어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 나와요. 가볍게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전통적 저당이라고도 합니다. 옛날부터 썼다 이야기죠. 뭐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저당이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용을 아파트를 담보로 돈 빌리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재래적 저당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것. 정부지원 저당은 뭐냐면요. 정부가 누군가를 지원해주는 저당이에요. 누구를 지원할 거예요? 정부가 돈 많은 사람이요? 돈 없는 사람이요? 무주택 서민이죠. 아까 이제 뭐 주택 도시기금이라는 거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라든가 임대할 때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돈 빌려준다 그랬는데 그런 게 정부 지원 저당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제 무주택 서민은 이제 왜 문제냐? 정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은행아, 너 이마 집 없는 사람들 돈 좀 빌려줘야지 제가 집을 사지. 돈도 없는데 너가 돈을 안 빌려주니까 집을 못 사잖아. 이렇게 은행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 이놈이 주택이 없으니까 담보가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맞잖아요. 얘가 1억 빌려줬는데 안 갚으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은행이 그래서 그랬구나. 야, 그러면 내가 보증해 줄게. 내가 보증할게. 그 이야기는 뭔가요? 만일 무주택 서민이 돈을 안 갚으면 은행은 누구한테 받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지원한다는 게 뭐냐면은 보증해 준다라는 이야기, 보증. 그래서 아까 주택 도시기금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보증서를 발행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증하는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조금 적은 편인데 이제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잘 돼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컨대 베테랑 어소시에이션이라고 VA 저당이라고 미국은 퇴역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은 주택자금이 거의 나가죠. 그래서 저리로 빌려주고 있죠. 아니면은 이제 그 FHA 저당이라고도 있어요. 페더럴 하우징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연방 주택 관리 기금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도시주택 기금하고 비슷한 주택도시 기금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증서 발행하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자 둘은 이자가 어떤 게 쌀 거냐라는 건 비교할 수 있어야죠. 자,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게 위험이 작아요? 정부가 보증하는 게요, 개인이 담보하는 게요. 여기 이자가 싸겠죠. 요거는 이자가 쌀까요? 얘보다는 비쌀까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 비율. 돈 빌려주는 비율. 이쪽은 못 받을 일이 없으니까 많이. 그래서 미국은 90%까지 빌려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많아봤자 미국도 80%. 그 다음에 기간 어떻게, 대출 기간. 얘는 못 받을 일이 없으니까 거기다 돈도 없는 사람이니까 짧게 빌려주겠어요? 길게요? 30년 장기. 이쪽은 뭐 길어봤자 20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자나 대부 비율이나 기간을 비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험에 나왔던 적은 아쉽게도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셔가지고 정부저당 저당 가지고 볼게요. 동그라미 이번에 정부지원 저당이죠. 맨 밑에서 두 줄 올라오시면 일반적으로 전통적 저당보다 대부 기간은 길고 대부 비율은 높고 이자는 싸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요약집은 저 앞쪽에 있었죠. 그래서 앞쪽에 아까 제가 읽어보시라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125쪽 요약집 한번 보세요. 125쪽. 요약집은 125쪽 보니까 가로 이번에 저당이 종류해가지고 전통적 저당하고 정부전 저당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다 저당에다가 그냥 쭉 설명한 거죠. 그냥. 그래서 이게 뭐 공부하기는 좀 편하지 않겠어요? 저당은 저당끼리 확 묶어버리는 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셨고, 이번에 저당 유동화 제도는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뵐게요.